자,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앞서 문다에 관련된 소식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요. 자, 아버지 문재인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예. 자, 이렇게 좀 이 사건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 소식을 좀 중심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전주지검이 서창호 씨 타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최근 압수수색을 했다, 이게 확인이 됐었죠. 뭐 때문에 이 조명근 전 통일부 장관을 압수수색한 것인지 궁금한데, 일단 이 압수수색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예술단이 방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단이 방북을 했을 때 이제 전세기를 빌렸는데, 전세기니까 이제 전세로 빌렸죠. 전세로 빌렸는데 그때 이제 이스타 항공의 비행기를 전세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의 비행사를 항공기를 그 전세기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긴 했었어요. 그랬죠. 예, 대형 항공사도 아니고 LCC인데, LCC는 뭐 다른 LCC들도 많잖아요.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LCC가 중소기업도 아닙니다. LCC 정도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기업하고 비교를 하자 그러면, 그래서 이스타 항공에 일종의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통일부, 아무래도 당시 예술단 방북의 전세기 선정은 통일부가 주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부와 관련한 그 통일부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주지검이 통일부에도 두 차례 검사와 수사관을 통해서 지금 원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방북 전세기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상직 소유의 이스타항공이 방북 전세기로 선정되는 과정에 통일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통일부와 대통령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문다혜와 타이스타젯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스타 항공은 이미 이 어떤 타이스타젯 문다혜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또 이제 돌이켜 보면 상당 부분 이제 특혜를 받았던 거고, 그게 이제 사위의 취직 문제라는 개인적인 부분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국토부와 관련한 노선 배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이런 예술단 방북의 전세기로 활용하는 거, 이거는 뭐 하나의 그런 뭐 식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않았을까. 특히 통일부 장관과 관련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타 항공은 항공이니까 국토부 관할이에요. 근데 이 예술단 방북과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부분은 통일부 관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모든 부서를 다 이렇게 뭐 혜택을 받고 저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에는 결국 문재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심에 문다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중심이, 문다혜라는 중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다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타 항공, 타이스타젯, 그리고 이런 모든 어떤 비위 사실에 그게 첫 번째 관문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문다혜의 음주운전이 컸습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를 하는데, 그게 문다혜 딸 문제였죠. 예. 문다혜 딸이 이제 수사를 받으면서 뭐 자기가 무슨 개구리다, 아니면 또 그러니까 돌 맞는 개구리다, 아니면 또 뭐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그런 언론 플레이는 뭐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나는 이게 억울한 희생자인 것처럼 어떻게 대통령의 가족을 건들 수 있냐, 대통령 자신을 건드는 것보다 더 비겁하지 않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검찰 수사의 어떤 정권 탄압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대한 탄압처럼 정쟁적인 요소를 부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그랬는데 음주운전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다 깨졌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좀 깨져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이란 사람은 일종의 포괄적 뇌물죄로 개인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착복을 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 아니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문다혜 씨가 뭐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걸 넘어서서 그 음주운전의 과정 뭐 1.5 정도 나오면 굉장히 만취 상태입니다. 그 0. 그러니까 그 정도 음주운전을 하는데 그 어떤 동선들 CCTV에 나타났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술집에서 했던 행패들 그거는 뭐냐면 문재인에 대한 어떤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었다. 우리들의 대통령이었다. 이게 마치 그 잡범이 되는 거죠. 그 잡범이 되게 되면 아니 어떻게 그 검찰이 문재인 일가한테 이럴 수 있지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버려요. 근데 그거를 문다혜가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른 문제 가지고 수사가 들어가더라도 문재인에 대해서 지난 정부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뭐 보호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아마 문다혜가 더 이상 글 안 올리고 있죠. 그리고 문재인 또 뭐 그 글을 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문다혜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 딸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가 살인행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장 표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살인행위고 남의 자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인 거고 자기 자식 음주운전은 살인행위가 아닌 거죠. 그거는 선택적 살인행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도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딸에 대해서 어떤 입장 정리를 하거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그 문재인의 그 메시지도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다혜는 뭐 더 마찬가지. 문다혜가 지금 와가지고 그 검찰 수사는 뭐 정치 탄압이네. 뭐 저번에 그 말이라고 했다가 왜 개구리라고 했다가 그 동물의 왕국이 됐잖아요. 지금은 무슨 뭐 또 새로운 동물을 끼어들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한번 올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문다혜가.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들이. 너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를 하냐. 너가 그렇게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애가 있든 없든 그것하기보다는 이제 그 늦게까지 이렇게 그 만취 상태로 그래도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자신을 그런 어떤 대통령의 딸로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그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SNS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어떤 순교자인 것처럼 쓰면 그게 국민들한테 들리겠냐고 이렇게. 그럼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간에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상직과 뇌물, 즉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을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거 아니냐 하는 일부 이제 사람들의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아들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일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리고 이제 좀 이걸 관망하는 사람들 중에는 검찰도 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뭐 김정숙이 한 5천만 원 현금으로 줬다더라. 그리고 제주 별장도 뭐 송기인 신부가 약 3억 8천에 그것도 문다혜한테 문재인 딸한테 줬다더라.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그 정점을 찍어준군요. 그 어떤 말씀하신 그렇죠. 권위를 깨는 정점을 권위를 깨는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국민들이 문재인 일가한테 그런 어떤 지지나 호소를 보이진 않을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었던 그래도 뭐 전직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 집구석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역시나 그렇네. 이제는 글로 가는 거예요. 집구석이 이렇게 나오는군요. 망나니 집이냐 이렇게. 아니 지금 문조정은 뭐 귀걸이 걸고 이제 이력서 통과하고 그리고 문다혜는 뭐 이상한 그 건물도 뭐 불법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그 술집에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해롱해롱 되면서 이런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정상적인 그 이 집구석이냐? 그러면 문재인은 뭐지?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치라는 게 어떤 권력과 권위의 문제잖아요. 권위하고 이제 권력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건데 대부분의 그 권력 관계나 권위 관계라는 거는 가족을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북한도 그런 거예요. 그 어버이 수령님이죠. 예, 어버이인 거예요. 김일성을 아버지로 이렇게 대입시키고 비유하고 그러는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권력 관계, 권위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도 하지만 그 가족의 그런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뭐 다른 어떤 공적인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뭐 따로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말이고 실제로 그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관계의 가장 이제 원초적인 권력 관계인 가족에서 다른 권력 관계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게 우리가 권력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그러면 뭐 문재인이 뭐 이렇게 아들도 이상하고 딸도 이상하고 아들만 조금 이렇게 망난인 줄 알았더니 딸도 망난이고 뭐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권위는 문재인이라는 권위는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그 검찰이 수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서 그게 관문을 통과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승리의 도래님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누르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좀 확인해서 꼭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 선정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이 협의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상직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로 서창호 씨의 취업 유예, 앞서서 얘기했던 뭐 한국 벤처 투자를 통해서 K런 벤처스에게 280억 출자한 거 유예, 이 이스타 항공기의 방북 전세기도 뇌물의 대가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이 보고 있으면, 자, 이 방북 전세기 과정에서 협의했던 인물들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까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미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수사 대상으로 올라온 걸로 보이고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말할 거 없죠. 근데 이 방북 시점인 2018년 4월에 주요 청와대 관계자들, 예를 들자면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박선원 국정원 안보특보, 이런 사람들도 이 방북이나 당시에 이런 데 주요하게 관여하고 협의를 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이 방북하는 과정, 절차, 전세기 동원 이런 게 함께 보고되고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들도 검찰에서 뭐 참고인이든 뭐든 조사 대상으로 부를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다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불러야 되고, 그리고 아마 그 통일부 장관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전세기 문제고, 그리고 특히나 그 북한으로 가는 이런 전세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그 정권과 수뇌부가 서로 교감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당시 뭐 청와대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논의를 하고 참여를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건데, 네.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금 달라요. 윤석열 정부는 늘공이 중심이고 늘공 위주로 되어 있는 정부예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말이 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늘공 출신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 늘공 선호 현상이나 늘공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두는 현상이 있는데,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어공이 주도권을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쪽으로 관료의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밖에 이제 장관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것도 무려 지금 한참 그 권력의 핵심하고 그 당시에 핵심 중에 핵심하고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스타항공의 그런 전세기를 빌리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 또 나름의 핵심들하고 소통을 안 했을 리는 절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 나름의 소통의 핵심들과
또 수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이게 특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포괄적인 뇌물일 수도 있는 거고 제3자 뇌물로도 이론 구성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 관련자들끼리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이 방북 전세기 문제를 먼저 살짝 다뤄봤는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전주지검은 2019년 이스타항공이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 싱가포르 여러 알짜배기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배분받은 과정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2020년 경영난으로 자본 잠식에 빠져있던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의 매각을 추진할 때 국토부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노선 운항권 배분 문제, 위기에 빠진 이스타항공을 매각하는 데 특혜를 줬던 문제, 이 문제도 조만간 이제 추가적으로 관련된 뭐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항공회사, 그러니까 항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권한, 권리 이런 게 노선입니다. 노선. 그러니까 그 가장 알짜 노선을 얼마나 많이 그 취항시킬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제 그 아시아나 항공이 그 어떤 노선을 추가로 이제 받는 데 있어가지고 대한항공에서 그 경원자 소송이라고 그 노선을 우리 경쟁 회사에만 이렇게 할당을 해주는 게 자기한테는 좀 불리하니 적절성을 따져달라고 했던 행정 소송이 있는데 그 행정 소송이 행정소송법 교과서에 실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노선과 관련해서는 서로 항공사끼리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방송사의 전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전파는 한정돼 있고 그 전파를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자산으로서 굉장한 특혜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항공사의 노선도 그런 대단한 특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저는 그 이스타 항공이 만약에 이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그런 혜택을 주고 자기가 뭘 받는 거였다면 그 혜택의 몸통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국토부 장관이 또 관여돼 있잖아요. 예. 예, 아까는 통일부 장관이 관여돼 있죠. 통일부 쪽이죠. 그쪽은 예, 통일부하고 대통령실. 뭐. 예, 예. 장관과 장관을 마음대로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거기는 다시 올라가면 청와대로 그렇죠. 올라가면 또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무슨 부서, 하나의 그런 내각의 일개 장관 산하에서만 모든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 장관이 뭐 한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통일부 장관 또 혜택 의혹이 있고 국토부 장관 또 혜택 의혹이 있고 뭐 온 동네 장관들이 혜택 의혹을 마음대로 줬다가 뺏었다가 다시 줬다가 뺏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는 네. 사실 청와대밖에 없죠. 그러니까 청와대, 문재인, 문다혜, 이스타, 이상직 뭐 이런 뭐 많은 이런 그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드시 뭐 발본색원에서 밝혀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압수수색 이거 이제 그간에는 이상직과 문재인 일가의 일종의 내부의 좀 일가와 그 이상직관의 그런 어떤 뇌물 문제로 주로 내부적으로 좀 좁혀진 문제로 주로 봐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 조명균 압수수색은 노선 운항권 문제도 있습니다만 문재인 청와대 주요 관계자로 확대되는 좀 일종의 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세요? 예. 그거는 이미 그 여기만 문제가 있다고 아직 다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더 밝혀질 거고 그리고 그 이상직이 했던 그런 일들이 뭐 그 행정부서를 넘나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이것만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뒤에 또 언급하겠지만 국세청과 관련한 문제도 있고 근데 국세청, 통일부, 국토부 벌써 이렇게 또 몇 가지 부서가 또 복수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의 정점, 문재인을 향하고 있다. 문재인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새로운 넘버 2, 그러니까 새로운 그 수사의 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압수수색을 통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방북 전세기에 특혜가 작용했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개입을 했는지 그 사항을 압수를 통해서 검찰이 살피고 있는 상황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자, 이슈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세청 문제 나왔으니까 이 문제 한번 다뤄봐야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이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를 2년 가까이 뭉갰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공문이 나왔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제 공방이 좀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세청은 이스타항공 노조가 국세청에 제보한 자료가 구체적 증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타항공 노조가 제기를 했어. 이거 이스타항공 문제가 많다 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탈세 제보 같은 걸 제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의 국세청은 이거 구체적 증빙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권으로 정부가 교체되자 해당 제보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근거가 됐다고 통지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문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스타 항공의 노조에서 그 71억 원의 행방과 관련해서 그런 그 탈세 의혹을 국세청에 제보를 했었습니다. 그 71억 원이 그 바로 그 타이스타 제세 그 설립 자금으로 쓰였던 자금이죠. 예. 그 관련해 가지고 노조에서 제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조사나 이런 게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척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2023년 5월 2일에서야 그 탈세 제보 처리 결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넘어와서 과세 활용 자료로 활용됐다면서 그 노조 쪽에 그러니까 신고자 측에 그 통지를 한 겁니다. 과세 활용 자료라는 게 그 조세 포탈에 대한 상당 부분의 증거가 된다.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인정이 돼가지고 신고자인 노조한테 통지가 됐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걸 뭉갰냐? 그거는 결국 덮은 거 아니냐? 그런 그 조세 포탈과 관련한 사항을 덮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타이스타젯이 71억으로 설립이 되는데 2년 만에 20억만 남아요 계좌에. 그 50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50억이 사라지는 거에 뭐 어디 그 특별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제대로 된 비용 출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타이스타젯은 70억의 수상한 거래가 또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까지 가가지고는 타이스타젯의 70억은 이상직의 비자금이라고 판결이 났죠. 사실 이상직의 소유라고 해서 그러면 이스타항공의 70억 타이스타젯의 70억 그리고 그 20억을 남겨두고 소비가 된 50억 이 돈의 행방 흐름 목적이라는 게 어쨌든 이게 뭐 제대로 그 세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출처 문제도 있고 지출처 문제도 있고 소명된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그 23년 5월 2일에 이제 노조한테 과세 활용 자료로 활용됐다라고 이제 통지가 됐으니까 국세청이 이 부분 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런 그 탈세와 관련한 자료를 뭉갠 국세청장이 있다면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직무유기나 좀 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이런 부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조세범 처벌법이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몇 가지 조세범의 처벌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득을 은닉하는 거고, 뭐 부당한 세금 공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탈세를 또 방조하는 것도 그 처벌의 대상이긴 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형사 문제로도 당연히 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련한 이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관련한 사람들까지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상직 소유의 이스타항공 조금 안으로 주로는 이제 자금 문제, 노선 배분권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타항공은 이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수백 명을 해고한 악명 높은 중소기업으로 알려져 있죠. 뭐 이런 근로자의 눈물을 닦아준다고 하면서 문재인이 가장 아꼈던 이 이스타항공은 실제로는 악덕 중소기업이었던 것이죠. 이상직은
500억 원대 횡령 배임을 할 정도로 악덕 기업주인 것이죠. 이스타항공도 조종사들이 당시에 직원들 포함해서 아무런 뭐 이유도 없이 해고 당하자 피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스타항공의 피눈물을 결국 문재인 일가에게 바친 셈이 됐는데 이 악덕 중소기업, 악덕 기업주 이런 이상직의 이 어떤 행위 이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문재인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일종의 인권 변호사처럼 예. 그 엄펄이라고 하죠. 저는 인권 변호사라고 이제 생각도 안 하는데 그 세간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어떤 친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권 변호사 이미지에 묻어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아니 그 입만 열면 노동자니 뭐 인권이니 이런 거 이야기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이 이런 악덕 기업주 말 그대로 노동자의 고열을 짜내고, 빨아서 먹는 고열을 짜내서 먹는 그런 악덕 기업주의 든든한 뒷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얼마나 그 문재인이 사악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인데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5년 동안 나라 진짜 많이 망가졌습니다. 뭐 나라 빚도 400조나 늘어가지고 빚이 천조국인 나라가 돼버렸고 국방비가 천조국이 아니라 예. 빚이 천조국이 됐죠. 빚이 천조국인 나라가 돼버렸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잘 살게 됐으면 그것도 말도 안 해요.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이런 이상한데 돈세 나간 게 얼마나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정말 그 정권 교체를 한 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그 문재인의 이중성,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중성이라는 게 이런 것에서도 너무 그 이스타항공 관련해서도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그 근로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직원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문제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조장이라기보다 더한 거죠. 뒷배 역할을 사실 그 이상직의 뒷배를 한 거죠. 예, 이스타항공의 뒷배를 넘어서서 이상직의 뒷배를 하면서 그런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짜냈다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그 앞서 이스타항공 방북 정세기 문제를 다뤄봤고요. 노선 운항권, 그래서 이스타항공의 제주항공 매각 당시의 특혜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세청의 이스타항공 탈세 제보까지 문재인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이스타항공에 특혜를 줬다, 이런 사실들이, 의혹들이 이제 점점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용어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정부 이러지 말고 이스타항공 정부, 이상직 정부 이렇게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이 거대한 어떤 특혜들이 주어졌네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그 문재인 정권에서는 나는 문준용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네. 왜 그 각종 그 세금 가지고 그 네. 전시회하고, 그리고 그것도 뭐 내가 볼 때 세금 빼먹기인데 무슨 대단한 작가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네.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작가면 지금 세계에서 무슨 전시회 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언론에 코빼기도 드러나지도 않아. 드러나지도 않는데 문준용이 문제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다혜가 진짜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곽상도 의원 같은 분은 또 문다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팠어요. 그러니까 이준호 대변인 같은 부분도 문다혜 부분을 많이 팠고, 근데 그때는 좀 많이 덮여 있다가 이게 정권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준용보다 더한 게 문다혜였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문다혜 정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뭐 이상직이나 이스타항공이나 이스타 정권, 이상직 정권 이러는 것도 결국 그 하나의 모든 고리는 문다혜잖아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존재길래 이 문다혜라는 이름만 나오면 각종 이제 그 안 되는 게 되고 되는 게 안 되고 뭐가 망가질 듯 하면서 이상하게 다 판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파자. 지금 그 이원석 총장 있을 때 뭐 검찰 열심히 안 했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 심우정 검찰총장 바뀌었으니까 문다혜 하나만큼은 좀 열심히 파서
정말 이제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자. 이제 뭐 문다입한다 그래가지고 비판할 국민들은 이제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예. 나나랜드님이 문다의 게이트라고 얘기해줬고요. 예, 리지엠님은 문준용도 분명 또 있을 거예요. 문준용 건도 그렇죠. 이제 일부만 나왔죠. 사실은 이제 보조금 받고 지원 받고 그게 이제 수억대 단위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된다고 그랬나요? 문준용 건도 작진 않고 특히 이제 노동연구원 그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들이었죠. 하여간 문재인의 일가 자체가 문재인 자신은 물론이고 김정수 부인 김정수 두 자녀 모두 다 그냥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문재인 일가 자체가 썩은 집단이죠. 정권을 운영하면서 저렇게 철저하게 각종 기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입니다. 예, 그 부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국세청의 탈세 제보 사건 왜 정권이 바뀌자 탈세 제보 이스타항공 노조의 탈세 제보 처리를 했는지 그 문제 다뤄봤고요.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